미국이 한국에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방산 부품, 오늘부터 100% 관세.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의 전화 한 통에 펜타곤 사성 장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평양 함대 전투력 41% 붕괴. 더 충격적인 건 러시아가 베이징을 버리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자원 전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들은 실수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요. 오늘 아침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차장이 제 면전에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리처드 스털링. 방금 전 30년을 바친 백악관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전직 NSC 유라시아 안보전략 수석 보좌관입니다. 지금 여기 텅 빈 책상 위엔 허름한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30년의 흔적을 담기엔 너무 작은 박스였죠. 그리고 그 옆에 CIA가 오늘 새벽 긴급 전달한 위성사진 한 장.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서울 성남공항 새벽 활주로. 태극기가 새겨진 검은 의전 차량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을 내려오는 인물들 뒤로 비행기 꼬리날개에 선명하게 새겨진 문양. 전 세계가 제재로 고립시킨 러시아 국기였습니다. 살 길을 찾아 발버둥 치던 모스크바가 선택한 마지막 구명줄이 하필 서울이었던 겁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 제가 오만하게 서명했던 그 관세 법안이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한국 품으로 밀어넣은 거라는 것을요. 북극 항로, 시베리아 가스관 전후 재건 사업의 패권이 통째로 서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태평양 함대를 책임지는 미국의 사성 장군들이 한국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쏜 화살이 미국의 심장을 꿰뚫고 돌아온 겁니다. 책상 구석에 녹음기를 끌어당겼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붉은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오만했던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에 대한 저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청공장이라 비웃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판을 통째로 뒤집었는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털어놓겠습니다.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야겠습니다. 제가 콘약을 기울이며 한국을 향해 비릿하게 웃던 그 건방졌던 밤으로요. 워싱턴의 겨울밤은 유독 조용합니다. 조지타운의 프라이빗 클럽 더 캐피털은 그 조용한 밤 속에서 혼자 빛을 내고 있었어요. 회원권만 수억 원인 이곳에 저는 하버드 동기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 존 맥킬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죠. 오후에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바로 그 문서. 한국산 반도체와 방산 부품 전체에 대한 100% 관세, 그리고 아이타 전면 강화 패키지. 제가 6개월을 갈아 넣어 기획하고 직접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은 그 문서였습니다. 콘약 잔이 부딪혔습니다. 맥킬리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내일이면 서울에서 전화 올 거야. 살려달라고. 저도 웃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997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한국은 사흘 만에 무릎을 꿇었죠. IMF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그 나라가 미국의 기술 통제와 수출 규제 앞에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KF-21인이 현문의하면서 독자 기술을 떠들어댈 때부터 꺾어놨어야 했어. 맥킬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콘약을 한 모금 더 넘겼습니다. 혀끝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맥킬리가 낄낄거리는 바로 그 순간 클럽 한편 뉴스 모니터에 짧은 자막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시범 서비스 개시. 독자 운용 본격화. 저는 콘약 잔을 내려놓으며 흘려버렸습니다. 어차피 하청공장이지. 한마디로 끝냈어요. 미국 GPS에 대한 의존을 스스로 끊겠다는 그 조용한 선언의 무게를 저는 그날 밤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실수였죠. 다음 날 아침 9시 백악관 웨스트윙 별관 회의실.
저는 김진호 차장을 일부러 30분간 대기실에 세워뒀습니다. 의도적이었어요. 오는 사람의 길을 먼저 꺾어놓는 건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30년간 써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한국 차장쯤이야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진호 차장은 창가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달그락.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작게 울렸어요. 저는 사과 한마디 없이 관세 통보 문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 차장, 오늘부로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협력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거부하시면 이 문서대로 집행됩니다. 한국산 반도체는 내일부터 미국 시장에 발을 못 붙입니다. 김진호 차장은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읽는 건지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더니 안주머니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내더군요. 그러곤 안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닦기 시작했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쾌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딘지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국익을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안경을 다시 쓰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그가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가져가시죠. 뭔가 한마디 더 해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차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 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연결되는 소리가 났어요. 받는 쪽도 거는 쪽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초였을까요? 짧은 침묵 끝에 김진호 차장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지금 걸어요. 전화를 끊고 폰을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제 문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이없었어요. 맥킨리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제재를 지시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방금 한국방산 및 반도체 협력업체 측에서 대미 공급망 전체에 접근 통제를 걸었습니다. 삼성,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전부 동시에요. 저쪽 공급망 서버가 일제히 잠겼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김진호 차장이 이 회의실을 나서면서 단 한마디로 반격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저는 화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것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0년 커리어에서 딱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CIA 수석 분석관 사라 벤스였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꽉 쥔 채였습니다. 사라 벤스는 문을 닫자마자 태블릿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좌관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방금 전 김진호 차장의 그 건방진 태도에 아직 열이 식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CIA 분석관이 뛰어들어 호들갑을 떨어봤자 제가 기획한 패키지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호들갑이야, 사라? 한국이 꼴이라도 내렸습니까? 사라는 대답 대신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개의 미사일 설계도가 나란히 겹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1995년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에서 반입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초기 도면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현무5의 궤적 데이터였어요. 저는 두 그래프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두 선이 포개질 듯 일치했습니다. 발사각, 가속 구간, 재진입 궤적까지. 30년의 시간차가 있는 두 나라의 무기인데 마치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그린 도면처럼 겹쳐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보십시오. 사라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우리 몰래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뼛속까지 흡수했습니다. 미사일 재진입 기술,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링 기술 전부입니다. 우리가 아이타로 한국을 틀어막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동안 그들은 이미 그 족쇄를 30년 전에 끊어버린 뒤였다고요. 저는 손에 쥔 만년필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굴러가는 소리가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럼 내 제재안이 처음부터 종이호랑이였다는 건가요? 사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현무5가 어떤 무기인지 아십니까? 탄두 중량만 9톤입니다. 콘크리트 30m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지하 벙커 파괴 전용 무기예요. 미국도 나토도 이런 물건을 가진 나라가 드문데 이 설계 철학의 뿌리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걸 우리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안 주겠다며 30년을 버티는 동안 한국은 러시아 창고에서 직접 꺼내 먹었던 겁니다. 자물쇠를 채운 정문을 두드리는 척하면서 뒷문으로는 진작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타? 우리가 철벽이라 믿었던 그 규정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형식적인 장애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태블릿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더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더 있다고요. 이것도 충분히 끔찍한데 더 있다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을 봤어요. 평소 흔들린 적 없던 그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걸 3년을 같이 일하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더 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맥킨리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NSC 합동 브리핑 참석차 웨스트윙에 들러 있었거든요. 사라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위성사진이었어요. 오늘 새벽 4시 17분에 촬영된 고해상도 사진. 어딘가의 공항 활주로 착륙하는 비행기 한 대. 저는 사진 속 꼬리날개 문양을 찾았습니다. 눈이 고정됐어요. 이게 어딥니까? 서울 성남공항입니다. 저 비행기는요? 사라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불길했어요. 모스크바발입니다. 탑승자는 푸틴의 최측근 러시아 에너지 물류 담당 특사입니다. 맥킨리가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베이징이 아니라고? 러시아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는 거야? 사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유럽 제재로 숨통이 끊긴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를 통째로 맡기겠습니까? 모스크바는 압니다. 중국은 언젠가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 나라라는 걸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영향권을 이미 잠식하고 있죠. 일본은 쿠릴 열도 문제로 앙숙입니다. 영토 분쟁도 없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과 건설 인프라를 가진 나라.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보내지 않아 러시아와 최소한의 명분을 유지한 나라. 지정학적으로 계산하면 오직 한 나라만 남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청 기록이 있습니다. 사라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러시아 특사의 목소리를 번역한 텍스트가 화면 가득 올라왔습니다. 김 차장님, 북극 항로 독점권과 시베리아 가스관 전후 재건 사업 우선 협상권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제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위장이 뒤틀렸어요. 제가 한국의 숨통을 조르겠다고 서명한 바로 그 순간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물류와 에너지 패권을 통째로 서울 앞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 관세 패키지가 한국을 궁지로 몰아붙인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를 한국에게 떠밀어주는 신호탄이 된 거였어요. 의도와 결과가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30년 커리어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소리.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이 수족관처럼 조용했습니다. 맥킨리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낯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거 알잖아. 관세 행정명령 초안 내가 작성했잖아. 난 그냥 옆에서 의견을 줬을 뿐이야. 주도한 건 너라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제까지 나란히 콘약을 기울이며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책임에서 달아나려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지더니 복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적이었습니다. 저와 사라만 남았어요. 사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계속 열었어요. 러시아 특사가 서울에서 제안한 조건들이 하나씩 번역되어 화면을 채웠습니다. 첫째, 북극항로 쇄빙선 독점 계약이었어요. 수에즈 운하보다 물류 시간을 40% 단축하는 항로의 운영권입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항로를 타기 시작하면 선박 건조 수수료와 항만 이익이 어느 나라로 쏠릴지는 계산할 것도 없었어요. 한국조선업은 이미 세계 수주 점유율 1위입니다. 거기에 북극항로 독점권까지 얹히면 부산항은 21세기의 새로운 수에즈가 되는 겁니다. 둘째, 시베리아 극동의 가스와 자원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중국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분산 구조가 생기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립의 실마리가 생기는 겁니다. 양쪽 다 원하는 거래였어요. 셋째,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본토의 전후 인프라 재건 사업 1순위 시공권. 전쟁이 남긴 폐허를 복구하는 데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조 원 단위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그 1순위 자리를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저는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다 그냥 탁자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거든요. 유리잔이 탁자 위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사라, 이게 전부야? 아닙니다.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월가 마감 지수였어요. K방산 관련 미국 협력업체 주가가 장 마감 직전 7% 폭락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이미 시장에 번진 겁니다. 시장은 우리보다 먼저 이 연쇄 반응의 끝을 읽고 있었어요. 보좌관님이 관세안에 서명하신 그 순간부터 시장은 이미 다음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이 패키지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건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가한 압박이 러시아를 한국 품으로 밀어넣었고 그 충격파가 부메랑처럼 워싱턴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물잔이 탁자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이 제 구두 앞에 흩어졌습니다. 치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어떻게 다시 붙입니까? 이미 터진 이 연쇄 반응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손으로 6개월을 갈아 넣어 기획한 패키지로.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좌관님, 지금 당장 대통령께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그냥 서 있었어요. 저 조각들처럼 제 30년 커리어도 지금 이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라에게 물은 건지 저 자신에게 물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왜 하필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사라는 대답 대신 마지막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990년대 날짜가 찍힌 낡은 보고서였어요. 표지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문서였어요. 불곰 사업 당시 현장 보고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공장 건물, 낡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 바닥에 분해된 채 늘어진 러시아제 부품들.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컵라면 용기들. 누군가 밤새워 먹은 흔적이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던 그 시절 한국 정부는 외채를 갚기 위해 예산을 쥐어짰어요. 국방 예산도 깎였고 기술자들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부품을 밤새워 뜯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소주 한 잔에 흘리는 힌트 한마디를 받아 적으며 설계 원리를 스스로 역추적했습니다. 도면 한 장 없이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구부정하게 앉아 기름때가 밴 손으로 부품을 짚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업복 등판만 보였어요. 중국처럼 도면만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계속했어요. 일본처럼 눈치를 보며 흉내 내지도 않았어요. 이해할 때까지 뜯고 소화할 때까지 씹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30년 후에 현무5가 됐고 누리호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겁니다. 저는 그 남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강대국이 버릴 날을 대비하면서 그 처절한 집념이 30년을 넘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무릎 꿇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기억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끼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 비상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지더군요. 펜타곤 합참의장 레이번이었습니다. 스털링. 당장 여기로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헬기를 타고 펜타곤 옥상 헬기장에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의전 담당관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날은 달랐어요. 검은 차량 한 대만 엔진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펜타곤 지하 2층 1인 합동작전 지휘 벙커로 직행했습니다. 벙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거대한 전술 스크린이 가득 찬 상황실이었어요. 그 스크린들이 전부 완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7함대 상황판, 태평양 함대 물류망, F-35 공급 현황, 이지스함 정비 스케줄. 살아있어야 할 초록색 지표들이 전부 핏빛 경고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통신병들이 헤드셋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레이번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인 그가 군모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재킷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기밀 폴더가 들려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두 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제 팔뚝을 거칠게 잡아채더니 전술 스크린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바닥에 긁혔어요. 봐. 레이번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태평양 함대 전투력 분석 화면이었어요. 숫자 하나가 화면 한가운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41%. 한국 공급망이 잠기고 90일이 지나면 태평양 함대 전투력이 저 숫자까지 떨어진다는 거야. 레이번이 낮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F-35 냉각 시스템 핵심 모듈, 이지스 SPY-6 레이더 반도체. 전부 한국산이야. 현재 재고 소진까지 16주 남았어. 저는 41이라는 숫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16주. 4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대만 해협 코앞에 떠 있는 제7함대의 전투 능력이 반토막 납니다. 중국이 이 창을 열어젖히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네가 때린 관세 한 방에. 레이번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기 눈을 파낸 거야, 리처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차장이 회의실을 나서면서 전화 한 통 걸었다는 거 알아? 레이번이 폴더를 펼쳤어요. 그 전화 한 통이 한국 대미 공급망 전체에 걸린 킬 스위치였어. 협력업체 7곳 동시 접근 차단. 23초 만에 끝났다고. 23초. 저는 그 숫자를 뱃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6개월을 갈아 넣어 기획한 제재 패키지가 한국한테는 23초짜리 반격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레이번이 기밀 폴더를 제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대통령께 직보한다. 이건 안보 위기야, 리처드. 네가 만든 안보 위기. 그는 돌아섰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더니 상황실 반대편 문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전술 스크린 앞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통신병들의 고함 소리와 경보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41이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천장까지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기밀 폴더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제 몸 전체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봤어요.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조나단 크레이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그가 2문장 이상 연속으로 말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털링, 지금 당장 대통령 집무실로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려다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맥킨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어요. 딱 2초였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을 보이며 빠르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어요. 어제까지 나란히 코냑을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벌 오피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크레이그 그리고 레이번 합참의장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방을 나갈 때 제 직함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요.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제가 기획한 관세 행정명령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기한잘 안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했지.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조용한 분노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한국을 길들이겠다고. 내가 서명하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각하, 변수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갔지. 대통령이 말을 잘랐어요. 북극 항로를 내줬고 가스관을 내줬고 재건 사업을 내줬어. 그게 다 자네 관세 서명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레이번 장군한테 보고받았어. 태평양 함대 전투력 41% 손실 가능성.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함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게 자네가 말한 위대한 미국인가, 리처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크레이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맥킨리 차관보는 이미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안이 보좌관 단독 기획이었으며 국무부는 충분한 검토를 권고했으나 NSC 측이 밀어붙였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눈을 들어 크레이그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기계 같았습니다. 맥킨리가 먼저 빠져나갔던 겁니다. 코냑을 같이 마시던 그 밤부터 그는 이미 출구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전용기 타고 서울로 가. 김진호 차장을 만나. 관세? ITAR?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해. 한국이 러시아와 최종 도장 찍기 전에 막아야 해. 실패하면 잠시 멈췄어요. 자네는 이 건물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 집무실에서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목이 저절로 굽혀졌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아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서울행 비행 일정을 건넸어요. 출발은 3시간 후였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부 전용기였는데 수행원이 없었어요. 크레이그가 붙여준 실무 담당 2명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서양이 아래로 깔렸습니다. 저는 서울에 뭘 하러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항복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6개월을 갈아 넣어 기획한 패키지를 제 손으로 찢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국이 협박받으면 굴복할 거라며 비웃었던 그 테이블에 앉아서요.
30년 동안 저는 항복 문서를 받아낸 적은 있었어도 써준 적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새벽 5시에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교부 의전 차량이 공항 출구까지 들어왔겠죠. 레드카펫은 아니더라도 담당자 서너 명은 나와 있어야 정상이었어요. 그날은 검은 세단 한 대만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1명. 그게 전부였어요. 빗속을 걸어 차에 탔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는 것도 직접 했어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이 워싱턴을 떠날 때부터 이미 구겨져 있었는데 구두까지 빗물에 젖었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건너편 VIP 터미널이 보였어요. 러시아 국기가 달린 리무진 행렬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의전 차량들이 그 옆에 나란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한 조명, 우산을 받쳐드는 의전 담당자들, 레드카펫. 저는 한참 동안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구두 위로 고이는 걸 느꼈어요. 저한테는 우산 하나 없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위로 전광판들이 지나쳤어요. K방산 수출 계약, 북극 항로, LNG. 미국이 제재를 때리든 말든 서울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고립시키겠다고 서명했는데 결국 고립된 건 제 쪽이었습니다. 광화문이 한 호텔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러시아 번호판이 달린 검은 차량 3대가 이미 주차돼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차 옆에 서서 대기 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의실 층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이 눌리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딱 2초만이요. 마지막으로 숨을 골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호 차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류를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가 그를 30분 세워뒀던 것.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워싱턴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얼음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김 차장, 우리가 과했습니다. 관세는 철회하겠습니다. 아이타 통제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러시아와의 협상만은. 김진호 차장이 손을 들었어요. 제 말을 막는 거였습니다. 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얼음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잔을 내려놓더니 냅킨으로 천천히 입가를 닦았어요. 화도 없었고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처리하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어요. 그가 테이블 위에 문서를 쓱 밀어왔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3가지였어요. 한국산 반도체 및 방산 부품에 대한 영구적 관세 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결 및 한국의 독자 무기 수출에 대한 미국의 간섭 전면 배제. 북극 항로 및 러시아 에너지 사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 이건 협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한꺼번에 내려놓는 문서였어요. 제가 30년간 공들여 구축한 대한 통제 구조가 서명 한 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김진호 차장의 보좌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차장님, 15분 후 기자단 입장합니다. 기자단. 저는 그 2글자가 귀에 박히는 것을 느꼈어요. 옆문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이 눈을 강타했습니다. 대형 컨퍼런스 홀이었어요.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정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카메라 삼각대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AP, 로이터. 외신 기자들이 포지션을 잡고 있었어요. 이 회의실은 그 대형 홀과 유리 파티션 하나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이 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 세계로 나간다는 걸 김진호 차장은 처음부터 알고 세팅해둔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진짜로 숨이 안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실크가 손가락을 조이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당겨도 숨통이 트이지 않았어요. 결국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단추 하나가 뜯겨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2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쥐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쏟아졌어요. 조지타운 클럽에서 콘약을 기울이며 한국을 비웃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레이번이 저를 전술 스크린 앞으로 끌고 가며 보여줬던 41이라는 숫자도요. 맥킨리가 제 등을 보이며 복도 끝으로 사라지던 뒷모습도요. 서명하지 않으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일 오전 러시아 특사단과 최종 계약 서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차장이 말했어요. 보좌관님이 서명하지 않아도 우리 국익 계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냈어요. 유리 파티션 너머로 카메라 렌즈들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한 발이 조심스럽게 터졌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에서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미국 NSC 수석 보좌관의 서명이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내려놓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김진호 차장이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한번 훑어보고 접어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가 대형 홀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홀 전체를 하얗게 물들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만 있었고 얼음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계속됐어요. 유리를 투과해도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호텔 방문이 닫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커튼도 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이 희뿌옇게 밝았습니다. 재킷을 벗으려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 상태로 한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미니바 위스키 병이 보였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다봤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위스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조지타운 클럽에서 콘약 잔을 부딪히던 그 밤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잔을 다시 테이블 위에 밀어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알아챘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서명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습니다.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30년을 버텼어요. 대통령 4명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웃겨서가 아니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그냥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도 없는 희뿌연 천장이었습니다. 생각이 무작위로 흘렀어요. 김진호 차장이 회의실을 나서면서 지금 걸어요 한마디로 공급망을 잠갔던 그 23초. 불곰사업 사진 속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부품을 짚고 있던 그 이름 없는 기술자의 뒷모습. 레이번이 제 팔뚝을 잡아채며 붉은 스크린을 가리키던 그 손길. 그리고 맥킨리. 어제까지 콘약을 같이 마시던 그 사람. 목구멍이 조여들었어요. 뜨거운 게 눈 뒤를 눌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막히지 않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그게 오늘 밤 이 호텔 방에서 서명 한 번으로 끝났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울의 여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빛이 워싱턴에 닿으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았겠구나. 그 몇 시간 뒤에 저는 백악관으로 들어가 짐을 싸야 합니다. 크레이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명 완료. 3글자였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수고했어. 3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 보낸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기를 엎어놨어요.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강은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를 겁니다. 제가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든 저 물은 멈추지 않아요. 한국은 3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던 그 시절에도
컵라면을 씹으며 부품을 뜯던 그 밤들에도 조용히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그걸 하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륙했습니다. 한강이 보였다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좌석 앞 모니터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CNN에서 멈췄어요. 화면에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미러 경제협약 타결, 미국 백악관 발칵. 그 아래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맥킨리였어요. 국무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볼륨을 올렸습니다. 자막이 번역되어 흘렀어요. 국무부는 처음부터 이 강경한 관세 접근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을 권고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사태는 NSC 단독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저는 그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맥킨리는 정장이 완벽했어요. 넥타이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안타깝고 신중한 외교관의 그것이었어요.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을 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지타운 클럽에서 코냑잔을 부딪히며 한국 녀석들, 내일이면 살려달라고 전화 올 거야 라고 낄낄거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볼륨을 껐습니다. 모니터를 껐어요. 창밖은 대양이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위로는 어두운 하늘, 아래로는 구름. 그 사이 어딘가에 비행기가 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올라오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맥킨리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은 항상 그래왔어요. 잘 될 때는 함께 축배를 들고 무너질 때는 누군가 홀로 남아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맡은 거예요. 이번엔 제 차례였을 뿐이에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기내 방송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워싱턴까지 12시간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고 그냥 비행기가 대양을 가르는 소리만 들었어요. 워싱턴에 내린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덜레스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데 크레이그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악수도 없었습니다. 잘 됐어. 그게 전부였어요. 공항 주차장을 걸으면서 크레이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표 처리될 거야.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어. 공식 발표는 없을 거야.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킨리는요? 크레이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국무부로 내려갔어. 차관보 직함은 유지하되 실무에서 빠졌어. 본인이 원한 거야. 그가 말을 이었어요. 리처드, 자네가 서울에서 문서에 서명한 게 없었더라면 지금쯤 대만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대통령도 알아. 그래서 조용히 끝나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크레이그와 헤어졌어요. 혼자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웨스트윙 복도를 걸었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들이 오갔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몇 명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동정인지 예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뒀더군요. 저는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개인 물건들을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사진 몇 장, 볼펜 몇 자루, 작은 메모장. 30년 치고는 너무 적었어요. 짐을 다 담고도 박스의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국가 코드를 봤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스털링 보좌관님. 김진호 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잘 도착하셨습니까?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보좌관님이 서명하신 문서, 우리는 이걸 미국에 대한 승리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여전히 최우선 안보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한 건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보좌관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불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치이는 작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고래 2마리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며 양쪽의 등을 번갈아 타고 노는 영리한 돌고래. 덩치로 싸우지 않고 머리로 움직이는 존재. 30년을 준비하고 조용히 칼을 갈고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는.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백악관을 나왔어요. 겨울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비서가 우산을 가져다 주려 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맞았어요.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빗물이 구두 위로 흘러내렸어요. 맞춤 정장 어깨가 금방 젖었습니다. 박스가 빗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어요. 차 트렁크를 열고 박스를 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재킷 안주머니에 손이 갔어요. 종이봉투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호텔 체크아웃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건네줬어요. 김진호 차장이 맡겨둔 거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빗속에서 열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였어요.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믹스커피. 봉투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글씨 몇 줄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딱 2줄이었어요. 다음엔 직접 오십시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저는 믹스커피 봉지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웃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요. 100년산 코냑을 기울이며 한국을 비웃던 제가 결국 믹스커피 한 봉지를 손에 쥐고 빗속에 서 있는 겁니다. 믹스커피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백미러에 백악관이 보였습니다. 조명 속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렀어요. 2026년 2월. 전직 NSC 유라시아 안보전략 수석 보좌관 리처드 스털링의 기록을 마칩니다. 녹음기를 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코너를 돌자 백악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에서는 북극항로 협약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부산항에서는 쇠빙선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다음 세대의 기술을 뜯어보고 있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조용히. 저는 그들을 30년 동안 하청이라 불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빗속에서 차가 달렸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주머니 속 믹스커피 봉지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더 큰 자긍심을 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